네, 안녕하세요. 반도체 몰라도 이해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 2차 시 메모리 반도체의 기술 및 산업 이해를 소개할 황지원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요, 반도체 기술이란 무엇인가, 반도체 기술의 등장 배경과 시장의 규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2차 시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의를 통해 메모리 반도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반도체 집적 회로의 구성, 메모리 반도체 낸드와 디램의 데이터 저장 원리에 대해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황지원입니다. 본 강좌 1차 시에서는 반도체 기술과 그 산업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이해해봤습니다. 2차 시에서는요, 이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해서 그 기술과 산업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요, 저는 컴퓨터를 구입하려고 고민해 볼 때 항상 CPU를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메모리 용량을 좀 얼마로 해야 되나 이거를 고민을 하는데요. 메모리 반도체는 컴퓨터 내부에서 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우리가 PC를 구매하게 되면 메모리 용량을 몇 기가로 할까 항상 네.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 아나운서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수행하는 CPU는요. 데이터 연산 처리를 위해 가장 빠른 속도로 컴퓨터 안에서 동작합니다. 이 그림들을 보면서 자세하게 한번 이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데이터 처리 및 연산을 보조하기 위해 CPU 칩에 함께 내장되어 있으면서 CPU 연산 코어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또는 직접 붙어 있는 이 SRAM이라고 하는 메모리가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Static Random Access Memory라고 불리우고 있고요. 이 데이터에 접근하는 액세스 속도가 수 나노초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읽고 쓰는 기능을 제공하는 메모리 SRAM입니다. 자, 이러한 SRAM보다는요, 데이터에 접근하는 액세스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메모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DRAM, Dynamic Random Access Memory입니다. 이 DRAM은요, CPU가 계산을 수행하기 이전에 필요한 데이터를 직접 얻기 위해서 접근하는 메모리 영역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스토리지라고 하는 장치에 있는 데이터, 즉 전원을 제거하여도 데이터를 거의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스토리지라는 저장 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긁어와서 이게 풀링해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DRAM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 액세스 속도가 보통 한 수십 나노 세컨드 정도를 구현하고 있고요. SRAM보다는 속도가 약간 느리지만 SRAM보다는 그 저장 용량만큼은 훨씬 큰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 DRAM을 설명하면서 제가 함께 언급한 스토리지 저장 장치가 있는데요. 바로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로서요. 데이터를 거의 항구적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컴퓨터 안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데이터 액세스 속도 측면에서 보면 SRAM, DRAM보다는 매우 느립니다. 하지만 그 속도가 거의 약 수십 마이크로초 정도 되니까요. 뭐 이게 느리다고 하면 느린 건가요? 마이크로초면 굉장히 짧은 것 같긴 한데요. 어쨌건 수십 마이크로초에서 뭐 길게는 한 1밀리초 정도에 달할 정도로 좀 느리게 동작하는 메모리입니다. 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보다 더 느린 속도로 동작하는 메모리 장치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HDD, 하드디스크입니다. 이 데이터가 저장될 디스크가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뱅글뱅글 돌면서 거기에 데이터에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동작을 가지고 있는 게 하드디스크다 보니까요. 뭐 여러 개 층의 메모리 중에서 가장 데이터 액세스 속도가 느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요, 이 로우 낸드와 그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만든 그 자체를 로우 낸드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CPU 역할을 하는 컨트롤러 칩을 붙여서 같이 제품 저장 장치로 만든 제품을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 SSD라고 하는데요. 이 SSD의 저장 용량 및 원가 수준이요. 하드디스크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 시장을 지금 SSD 시장이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아마 반도체 산업에 뭐 주식 투자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면 참고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하드디스크 시장의 주요 사업 영역으로 이렇게 번져나가고 있는 것이 아마 SSD 사업이니까요. HDD 시장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뭐 아마 검색하면 다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네. 회사들의 미래가 조금은 암울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네. 낸드를 이용해서 SSD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의 미래, 뭐 찾으면 어느 회사인지 금방 알 텐데요. 그런 회사의 미래 시장 기업 가치는 굉장히 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메모리에 대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교수님 설명을 들으면서 컴퓨터 내부의 다양한 반도체 집적 회로 칩들의 역할, 특히 메모리 반도체 제품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었고요. 메모리 반도체 제품은 크게 D램과 낸드, 맞죠? 네, 이렇게 양분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SRAM은 CPU 칩의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CPU 제조사에서 직접 제작하는 것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아마도 이 메모리 반도체를 잘하는 우리나라의 기업은 이 D램과 낸드를 잘 만들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러한 두 개의 메모리 반도체 칩의 간단한 동작 원리, 즉 데이터 저장 원리에 대해서 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이 데이터가 어떻게 D램 낸드에 저장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차례인 것 같은데요. 데이터 저장하는 원리에 대한 이해를 하기에 앞서서요. 반도체 집적 회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소자, 디바이스, 혹은 트랜지스터라고 하는데요. 이 트랜지스터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먼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그림으로 아마 보고 계실 텐데요.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이 디바이스는요. 소스, 드레인, 게이트라고 불리우는 세 개의 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근원이 되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소스는 말 그대로 전류를 흘리는 역할을 하는 일렉트론 혹은 홀을 가득 가지고 있는 영역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거고요. 드레인은 영어 단어 그대로 뭔가가 빠져나가는 하수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드레인은 앞에서 소스에서 방출된 전자나 홀들을 이렇게 쭉 빨아당겨서 빠져나가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스와 드레인 사이를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는 일렉트론과 홀을 누군가가 제어를 해줘야 될 텐데요. 네. 너 흘러가도 돼, 흐르지 마. 네. 이런 거를 해줘야 될 텐데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이 게이트라는 게 우리 명사로는 문, 대문 네. 이런 거지만 동사로는 뭔가를 가로막다, 제어하다 뭐 이런 뜻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가는 전자나 홀의 흐름, 즉 전류의 흐름을 게이트가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이렇게 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사용 중인 트랜지스터는 그 앞서 강의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MOSFET, MOSFET인데요.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금속, 메탈이고요. 옥사이드, 산화물, 네. S는 세미컨덕터. 그래서 MOS예요. 그다음 필드 이펙트인데요. 이게 전기장을 이용한 효과인데요. 전기장 하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고추장, 된장, 청국장, 전기장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장을 이용한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흐르는 전류의 흐름을 전기장을 써서 제어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류가 흐르는 상태의 트랜지스터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보통 디지털 신호 1을 표현하고요. 반면에 전류가 전혀 흐르지 않는 상태의 트랜지스터가 있으면 이는 디지털 신호 0을 표현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이 트랜지스터를 활용해서 이 데이터 저장은 또 어떻게 하나요? 네. 자, D램의 경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램은요,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 즉 전자입니다. 일렉트론을 어딘가에 담아둘 수 있는 물통 같은 게 필요한 거죠. 보온병 같은 게요, 양동이 같은 게 필요한데요. 진짜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동이에 해당하는 개념은 도대체 뭡니까? 네. 바로 캐패시터, 한국말로 축전기입니다. 뭔가 축, 쌓을 것 같고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를 축, 쌓는 기기, 장치, 축전기, 영어로 캐패시터인데요. 이 축전기라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그대로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인 전자들을 축적할 수 있는 부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이라고 하는 디지털 데이터가 CPU로부터 D램으로 입력이 된다라고 한다면 D램의 캐패시터 입구에 아까 조금 전에 배운 그 고추장, 된장 말고 전기장을 써서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트랜지스터, 이 트랜지스터를 캐패시터 그 역할을 하는 물 양동이 앞에 직렬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렬 연결된 트랜지스터가요, 온 상태가 되면서 전자를 캐패시터에 밀어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고 있는 대로 트랜지스터에서 캐패시터로 이렇게 전자가 쌓여서 데이터가 저장된다. 이게 D램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의 트랜지스터에 하나의 캐패시터로 구성된 셀, 그래서 전문 용어로 원 트랜지스터, 원 캐패시터, 줄여서 1T, 1C 구조를 가지고 D램의 1비트 셀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8기가빗 D램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8기가계, 그러니까 기가가 10의 9승이잖아요. 그러니까 1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8기가니까 80억 개 정도의
원 트랜지스터, 원 캐패시터 셀들이 존재하는 메모리 반도체 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D램 셀과 셀들은 서로 어떻게 상호 연결이 되어 있을까? 이게 85개나 들어있으니까요. 네. 그런 것도 아마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아마 중학교나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했던 행렬이라고 하는 네네. 개념이 있을 겁니다. 행렬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이런 8기가빗 D램 내부의 상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관련된 그림을 보고 계실 텐데요. 3 곱하기 3, 가로로 3칸, 세로로 3칸인 사각형 또는 뭐 매트릭스, 행렬 이런 것들을 머리에 떠올려 봅시다. 자, 이 경우에 첫 번째 가로줄에는 3개의 D램 셀이 연결되어 있고요. 네. 첫 번째 세로줄에도 3개의 D램 셀이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줄을요, 전문 용어로 워드라인이라고 표현하고요. 세로줄은 비트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자, 그래서 3x3 형태의 3 곱하기 3 행렬의 경우에는 3개의 비트라인과 3개의 워드라인이 있는 구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D램에서 랜덤 액세스다. 우리가 다이내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했는데 네. 왜 랜덤 액세스라는 말이 생겼는지가 아마 이 행렬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될 법도 한데 네. 강의에 집중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나운서 분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되실까요? 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로 방향으로 3개의 워드라인이 있고 또 세로 방향으로 3개의 비트라인이 있으니까요. 가로에서 1개의 줄을 택하고 세로에서 1개의 줄을 선택을 하면 결국 3 곱하기 3이라는 행렬에서 반드시 1개의 성분만 선택되는 거 맞죠? 정확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정말로 우리 아나운서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랜덤 액세스 메모리, 그게 RAM이잖아요. RAM. 자, 이 RAM은 어떠한 주소를 가지고 있는 비트 셀에도 항상 내가 하나의 워드라인과 하나의 비트라인을 선택하게 되면 딱 하나의 셀만 선택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저장된 특정 셀이 어디든 내가 찾고 싶으면 가로 세로에서 딱 찾아서 들어가서 너 0이냐 1이냐 하고 물어보면 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요. 이런 D램과 S램에서 뒤에 붙는 RAM이라고 하는 램이 어떤 의미인지 확실하게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D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D램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또 D램 하면 항상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낸드 플래시 메모리인데요. 낸드를 먼저 하면서 D램 얘기로 또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림에서 아마 같이 보고 계실 텐데요. D램의 캐패시터에 해당하는 저장 영역, 아까 물 양동이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 영역이 있을 거고 그 영역을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요. 트랜지스터 게이트 밑에 게이트를 하나 더 달아요. 그래서 밑에 있어서 바텀 게이트라고 하는데요. D램의 물 양동이가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밑에 바텀 게이트로 들어와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마 낸드 플래시에 어떻게 데이터가 저장되느냐 이해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역할은 별도의 뭔가 게이트가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 바텀 게이트가 데이터를 저장하면 누가 그 전기장 이용해서 흐름을 제어할 거냐인데 바로 탑 게이트라고 하는 바텀 게이트 위에 있는 게이트가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낸드는요 1비트라는 정보를 트랜지스터 하나로 구현할 수 있다는 점 아마 그림으로도 지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램은 트랜지스터 하나랑 물량동이 하나가 필요했는데 낸드는 그냥 오롯이 트랜지스터 하나만으로도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D램보다 낸드는 저장 용량 관점에서 데이터 저장량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래서 D램 용량보다는 낸드가 주로 시장에 가서 이렇게 메모리를 사 보면 훨씬 고용량의 제품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항상 낸드 플래시가 다 좋은 건 아닐 건데요. 캐패시터라고 하는 곳에 전류를 흘려서 0과 1을 저장하는 것보다 바텀 게이트에 전하를 이렇게 밀어 넣어서 전하를 띄고 있는 입자인 전자를 밀어 넣어서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하다 보니까요. 이 전하를 띈 입자인 전자를 바텀 게이트에 밀어 넣는 이 일 자체가요. 속도 측면에서 매우 느린 동작입니다. 그래서 D램의 셀 캐패시터는 그냥 트랜지스터에서 전류 흘러서 그냥 캡에 그냥 갖다 담으면 끝나요. 근데 그렇게 동작하는 것보다 D램의 셀 캐패시터에 그렇게
전하를 띤 입자인 전자를 밀어넣는 이라고는 매우 다르게요. 절연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바텀 게이트를 이렇게 통과해서 전자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요.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읽고 쓰는 동작은 굉장히 느린 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외부의 그 구동전압, 전원전압의 도움 없더라도요. 절연막으로 똘똘똘 말려있는 바텀 게이트에 전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0과 1을 저장하는 낸드만의 독특한 데이터 저장 동작 특성 요것 때문에 낸드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반영구적으로 거의 항구적으로 10년 이상 데이터 보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기 이렇게 빼도 낸드 플래시에 우리가 찍은 사진과 동영상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텀 게이트가 절연막으로 똘똘똘 잘 말려있기 때문에 감겨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용량 낸드의 보통 낸드 제품 같은 경우 한 2년 내외 주기로요. 시장에 계속 신상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화면에 그림을 같이 보고 계실 텐데요. 지난 20년을 한번 쭉 돌이켜 보면요. 트랜지스터를 작게 더 작게 만드는 이 수평 방향의 스케일링 나온을 성공적으로 해서요. 한 14나노급 낸드까지 성공적으로 제조 공정 기술 개발을 완료했어요. 근데 그 14나노 공정 이후에는 물리적인 한계, 즉 트랜지스터 사이에 서로 상호 영향을 미치는 인터피어런스 현상 때문에요. 결국은 3차원 구조로 쌓아 올리는 V낸드 계열로 지금은 상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 그림에서 보고 있듯이요. 향후 수천 단으로 아마 이게 진화 발전해 가는 모습들을 보시게 될 거고요. 이때 중요한 공정 기술은 깊은 홀을 이렇게 쫙 파서 들어갈 수 있는 식각 공정에 그 해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식각 기술력을 확보한 장비 회사의 어떤 성장이나 이런 것도 아마 혹시 투자하는 분이 계시면 시청자분들 중에 좀 주목을 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교수님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긴 했는데 D램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D램 얘기하려다가 낸드로 빠졌는데요. 네. D램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둘 다 너무 형과 동생의 관계인 메모리 중요하죠. 반도체 칩이라서요. D램 이야기를 하려다가 낸드 이야기로 많이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자, D램에 대한 이야기를 위해서요. 지난 20년 정도 D램 공정 기술 개발을 한눈에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그림을 통해 확인하고 있을 텐데요. 2012년부터 20나노급, 17년부터 10나노급 시대가 이렇게 열려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자를 보면 뭐 10나노면 19나노, 17나노 이렇게 숫자로 있을 줄 알았더니 1 뒤에 몰라 이래서 변수인 X, Y, G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특정한 숫자를 표현하기보다는 한 7에서 9 정도 숫자를 X라고 변수로 표현해서 1X 나노미터 반도체 메모리 칩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10나노급 1세대 기술이라고 해서 1X, 2세대는 1Y, 3세대는 1G. 현재 대부분의 마켓에 2022년 기준으로 1G 나노미터 기술을 쓴 D램 제품들이 시장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다음 1G 다음에는 알파벳 순서가 없잖아요. 네. 원래는 알파, 베타, 감마로 가야 되는데요. 우리 키보드에 알파, 베타, 감마를 칠 수가 없잖아요. 타이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업계에서는 A, B, C, D로 다시 돌아가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A 나노미터, 1B 나노미터 이런 식으로 계속 테크 노드 진화 발전해 가고 있고요. 또 한편에 D램에서는 그 물량동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셀 캐패시터의 종횡비, 가로 세로 비율입니다. 이게 굉장히 크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테크 노드가 진화 발전해 가면서 이 종횡비, 영어로 에스펙트 레이시오라고 하는데요. 이 비율이요 무려 50대 1을 지금 넘어서고 있어요. 50대 1이면 뭐 별거 아닌 거 아닙니까지만 우리 그 세계 최고층을 자랑하는 버츠 두바이 빌딩, 두바이에 있는 버츠 칼리프 빌딩 가보면요. 그 종횡비가 한 8대 1, 9대 1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 빌딩보다 훨씬 가로 세로 비율이 높은 물량 동의가 D램에 80억 개나 들어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D램의 셀 구조가 어떻게 진화 발전해 갔는지 한번 좀 더 기술적인 내용들을 담아 보겠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듣는 시청자분들께서 난 기술은 잘 모르겠다. 그래도 요거 한 5분 내로 설명드릴 테니까요. 한번 따라와 보시면서 내가 D램 안에 내부를 내가 드디어 공부해서 이해를 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한번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 트랜지스터, 원 캐패시터 구조이고요. 비트라인 보이실 거고 원 트랜지스터의 그 게이트층에 있는 것이 워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로 설계도로 그린 것보다는 우측편 보시면
조금 더 이렇게 웨이퍼 위에 어떻게 트랜지스터 캐패시터가 만들어져 있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과거의 개발 순서 중에서요. D램이라고 하는 거는 동일한 칩 면적의 대용량의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당연히 업계 1등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을 냈는데 1기가 살래요, 2기가 살래요 하면 몇 기가 살 거예요? 당연히 2기가. 당연히 2기가예요. 어떻게든 면적 안에 동일한 면적 안에 트랜지스터나 셀 캐패시터를 많이 넣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원티 원시 구조가 저렇게 돼 있고 지금 아마 4 곱하기 4 형태로 제가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저걸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보세요. 뒤집어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훨씬 더 면적을 줄이면서 더 많은 트랜지스터와 더 많은 캐패시터를 그 반도체 칩 안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술만 제가 특허 가지고 있었으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자, 조금 전에 설명드린 저렇게 뒤집어서 옆에 있는 셀과 붙이는 기술인데요. 실제 웨이퍼 단면을 아래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따로따로 있는 것보다 붙였더니 가운데 영역을 서로 쉐어하게 되죠. 그 결과가 면적을 한 20에서 30% 줄일 수 있었고, 면적이 준다는 건 비용이 그만큼 주는 거고, 비용을 적게 썼다는 건 이익이 그만큼 더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편의 D램 기술 개발의 역사입니다. 축전기라고 불리는 캐패시터 용량을 늘리는 일입니다. 보통 D램은 약간 저는 표현하기를 치매 환자 같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돌아서면 까먹는데요. 물량동이가 항상 이게 퍼펙트하게 전자를 머금고 있으면 되는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어디론가 자꾸 새요. 그래서 이 캐패시터를 어떻게든 좀 용량을 키우고 싶어요. 자, 그래서 캐패시터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 화면에 보고 있을 텐데요. 캐패시터의 그림이 이렇게 보면 옆으로 쭉 누워 있는데 조금 줌인해서 안을 들여다보면 상부 전극, 하부 전극이 있고 그 사이에 유전막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캐패시터를 좀 늘려야 되니까요. 옆으로 쭉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딱 봐도 한눈에 면적을 더 사용해야 되겠네요. 라는 고민이 들 거예요. 그럼 그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인데요. 누워 있는 걸 적은 면적에 넣어야 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고 아나운서께 물어보면 지금 동공지진이에요. 저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인데요. 자,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누워있던 캐패시터를 위로 세워서요. 좁은 면적에 굉장히 높은 고용량의 캐패시터를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 세웠기 때문에 면적이 또 한 20-30% 줄고 그 결과 비용도 줄고 이익은 또 20-30%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더 늘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럼 방법은 더 키워야 되니까 위로 높이 쌓게 되죠. 근데 높이 쌓으면 아무래도 불안하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저기 화면에 보고 있는 대로요. 이게 옆으로 막 넘어가요. 그래서 옆에 있는 셀하고 축전기들이 서로 만나서 붙기도 하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높이는 건 좋은데 서로 쓰러지니까 이런 쓰러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반도체 공정 기술들이 필요해지는 거죠.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고 물으면 또 한 번의 동공지진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보시면 뭐 높이다 안 되니까 자꾸 넘어지니까요. 네. 이걸 저기 통 형태에서 실린더 형태로 모양을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전자들이 동일한 면적에 동일한 높이지만 통 형태에서 실린더 형태로 바꿈으로써 역시나 전자를 머금을 수 있는 용량을 2배로 늘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듯이 성능도 늘고 이익도 또 늘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시면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메모리 용량은 더 크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더 키우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 보니 더 세우고 또 실린더 형태로 바꾸었는데 그러다 보니 결국은 또 넘어져요. 그럼 넘어지니까 저걸 어떻게 해결할까인데요. 저 답을 저는 그 D램 엔지니어 분께 직접 들었는데요. 산책하다가 답을 찾으셨대요. 그 화면에 아마 지금 보고 있는 그 공원에 가보면 있는 나무들 다 이렇게 위로 쭉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네. 서로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성장하면서. 네.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게 바로 서포터라고 하는 대나무를 주로 이용해서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이렇게 네, 뭐랄까요? 그렇죠. 이렇게 서로 붙지 말게 억지로 떼어 놓잖아요. 저걸 D램에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서포터를 만들어서 D램의 셀 캐패시터가 너무 높지만 서로 붙지 않고 또 쓰러지지 않게
서포터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는 서포터가 하나인데요. 요즘은 2개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더 높아지면 3개도 쓰고 4개도 써야 되겠죠. 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D램에 있어서 제가 지금 축전기, 물양동이 얘기만 많이 했는데요. D램에 양동이에 물을 넣니 마니를 결정하는 그 고추장, 청국장 말고 전기장 이용하는 네. 트랜지스터의 모습은 과연 어떤 식으로 또 발전했을까인데요. 보통은 트랜지스터를 작게 만들면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자가 흘러가는 길이, 즉 채널 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너무 짧아지면요. 생각지 못한 부작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채널의 길이는 늘리는데 트랜지스터가 들어가야 되는 공간은 좁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약간 딜레마죠. 소스와 드레인 사이 거리는 그러니까 줄이면 안 돼요. 충분히 길어야 돼요. 근데 면적은 작게 써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면적을 줄이려면 소스와 드레인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좁은 영역에 트랜지스터 들어가는데 그 길이는 유지하거나 또는 더 늘리면서 더 작은 면적에다가 그 트랜지스터를 넣으래요. 사람들이 이제 또 고민을 하고 또 천재들이 나타나서 방법이 있습니다. 밑으로 파면 됩니다. 그럼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자가 가는 최종 경로의 길이는 길지만 소스와 드레인의 최종적인 거리는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 볼 땐 소스와 드레인이 붙었는데요. 이게 전자가 소스와 드레인을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야 되니까 훨씬 긴 채널 길이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걸 여러분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화면에 보고 있는 RCAT, Recessed Channel Array Transistor라는 게 개발이 됐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셀 트랜지스터도요. 또 더 성능 개선을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럼 채널 길이를 소스 드레인 더 줄이고 채널 길이는 더 늘리라고요? 더 파는데 안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대로요. 스피어 쉐입드 RCAT이라고요. 아래쪽에 파고 한 번 더 파서요. 이렇게 오목하게 한 번 더 들어가서 하여튼 채널의 길이를 최대한 길게 만드는 D램 셀 트랜지스터 기술도 양산까지 지금 되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더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줄여서 sRCAT 구조까지 양산에 성공했는데 차세대 D램을 만드는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더 줄일 여지가 없어서 방법이 뭘까? 결국은 게이트 자체를요. 땅에 묻는 거예요. 실리콘 웨이퍼 안으로 밀어 넣는 기술입니다. 그거를 베리드 게이트 트랜지스터라고 했고요. 비캣이라고 하고 현재 2022년 기준으로 설명드려도 이 비캣 기술은 한동안 쭉 전개될 거고 과거부터 한 꽤 오랫동안 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캣이 가진 비캣을 현재 D램의 셀 트랜지스터의 모양으로 지금도 쓰고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득에 대해서는 이 강의에서 제가 설명하면 다들 그만 보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D램의 셀 트랜지스터에 대한 설명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데 그에 맞춰서 또 이렇게 기술이 계속 개발이 되는 게 또 대단하네요. 네, 지난 시간에는 정말 반도체 모르고 시작한 강의인데 벌써 반도체의 절반인 이 메모리 반도체까지 이해해봤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컴퓨터 내에서 가지는 역할과 위상, 메모리 제품별 분류 및 기능의 특징,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기업에서 주력하고 있는 이 D램 제품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시스템 반도체 분야, 특히 파운드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반도체 모르고 정말 시작한 강의인데 벌써 2차 시까지 했잖아요. 네, 이렇게 반은 채운 것 같죠?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벌써 이렇게 절반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